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해서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두려운 구간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중립 구간으로 한층 더 가깝게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현재로서는 37 가리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세를 보였을 때 20대까지도 내려갔었다가 다시 조금씩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 더 사라져야 우리 시장이 더욱더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중립 구간으로 조금 더 빠르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줘야겠죠. 일단은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데서 긍정적인 포인트만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ETF 통해서 자금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현지 시간으로 26일에는요, 순유입세로 돌아선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순유출세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조금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고무적인 포인트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해당이 되는 수치고요. 이때는 특히나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조금 몰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 1억 달러가 넘는 기관의 자금이 들어왔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는 현지 시간 27일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직까지는 조금 유출에 가까운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유입으로 돌아섰던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조금 포인트로 놓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도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거래소 보유량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을 때 거래소의 보유량은 반대로 급격하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즉슨, 이 말인 즉슨 거래소에서 물량을 빼면서 장기 보유를 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그와는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점을 다시 찍고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때는 다시 한번 거래소의 보유량이 늘면서 사람들이 무언가에 조금 액션을 취하려고 한다, 매도 물량으로 내놓으려고 한다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의 보유량도 그래도 여전히 낮은 단에서의 움직임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더 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거래소로 무언가의 물량이 들어오는 건 매도 압력이 강해진다는 거다. 이런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거래소의 보유량도 중점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파악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다수의 코인들이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약간 그 탄력이 조금 둔화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 0.5%가량 상승하면서 현재는 89,000달러 소폭 상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자리를 빠르게 9로 바꿔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명확한 동력이 없다는 점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2% 넘게 오르면서 3,000달러 위로 올라온 모습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보다는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3,000달러를 딛고 그 위로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할 텐데, 이더리움도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XRP는 1.9달러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지금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64%가량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솔라나는 그래도 XRP와는 다르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죠. 일단 메이저 코인 안에서는 XRP만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 코인들은 아직까지는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이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늘의 코인에서도 짚어봤지만 이 밈코인 단에서는 도지코인, 시바이누는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페페가 전날에 이 급등세를 뒤로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페페를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조금 급등락을 반복한다는 점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단에서 하이퍼리퀴드 여전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로 짙은 녹색 띄고 있으면서 27%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선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은 위로 향하고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앞으로가 조금 더 중요하겠죠.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할 때까지 지금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더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 보시라고 정보방의 문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려있을 예정인데요.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24시간 동안 전문가님의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날 때 문이 굳게 닫힐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 하이크립토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지금 시장이 참 혼조스러운데요. 지금 오를만 하면 또 악재가 터지고 또 내릴만 하면 또 밑에서 받쳐주는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앞에 닥친 두 가지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조금 갈팡질팡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오르나 싶으면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제는 진짜 하락인가 싶으면 또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럼 나는 이 사이에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일단 FOMC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FOMC 사실 결과는 정해져 있지만 네. 그 이면의 숨은 뜻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결국엔 FOMC는 금리는 지금 동결이 정배로 나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가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파월 의장의 톤이, 목소리 톤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금리가 만약에 동결이 되고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비득일적 발언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중립적일 것인지 아니면 매파적으로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움직여줄 듯한 모습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4시쯤 FOMC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패드워치를 보더라도 금리 동결이 거의 정배로 되어 있고요. 동결이 된다라고는 뭐 거의 확신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동결은 확실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파월 의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목소리의 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파월이 비득일적 파로 나올 때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금리가 이번엔 동결하지만 다음 금리에 대해서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온건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은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이제 위험 자산은 상승을 할 것이라고는 다 기초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네. 일단 달러는 약세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파월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중립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파월이 만약 중립적 스탠스를 취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위아래로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주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게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 상태가 다 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았다. 매파적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달러는 이제 달러 인덱스는 상승할 것이고 위험 자산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들 뭐 또 매파적으로 나오면 어떡할까라 걱정도 많으실 텐데 네. 일단 지금 솔직히 우리 코인 시장이 현재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는 뭐 다들 몸소리 다들 느끼고 계실 건데 저는 이런 공포적인 구간이 또 다른 뭐 기회의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급하게 포지션을 미리 잡아 보시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시장을 관망하면서 그런 기회적인 구간을 좀 모색을 하는 것이 저는 전략적 대응으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파월 의장이 어떤 톤을 보이느냐 이거를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네.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 중립 그리고 매파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또 불확실성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중립적인 의견으로 나왔을 때 이때는 정말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은 지금 상승의 또 명분을 찾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때는 오히려 이 중립적인 내용 안에서도 매파적이지 않았네라고 반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중립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처음에는 혼조세를 보일 겁니다. 아마 뭐 시장도 어디로 올라야 될지 내려야 될지 맞아요. 아마 갈팡질팡을 하고 있을 건데 저는 중립적으로만 나온다 하더라도 뭐 지금 계속적으로 증시에 비해서 네. 코인 시장이 계속적으로 힘이 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솔직히 중립적으로만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찐 하락보다는 또다시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파적으로만 나오지만 않으면 된다. 왜냐하면 증시가 빠지게 나스닥이 빠지게 되면 비트코인도 따라서 빠지고 맞아요. 또 나스닥이 오르더라도 비트코인은 계속 디커플링으로 천천히 너무 조금씩 오르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도 과거에도 나스닥이 오를 때 비트코인이 비실거릴 때 오히려 저는 그때가 정말 좋은 기회 구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좀 긍정적 시나리오 봤을 때 전체적인 뭐 FOMC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코인 시장을 좀 긍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금과 은이 계속적으로 최고가를 달성을 했잖아요. 네. 항상 금과 은이 먼저 치고 나서 그리고 증시가 한없이 질주를 치고 나서 오히려 금은 그리고 증시가 조금 조정 줄 때 오히려 비트코인은 다른 재료를 찾아서 혼자만의 좀 나홀로 길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모색을 하고 좀 기다리는 것이 또 지금은 또 좋은 전략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의 입을 여는 게 어떤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매파만 아니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충분히 상승의 명분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 방송 통해서 하고 있죠. 금과 은이 질주를 하고 있는데 이 질주가 랠리가 조금 멈추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 뒤에서 가만히 잘 기다리고 있는 비트코인이 있죠. 비트코인이 바통을 이어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여기에 조금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FOMC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조금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결과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로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매파적인 이 부분만 아니면은 우리는 충분히 올라갈 지금 준비는 돼 있는 걸까요? 저는 지금 현재 뭐 차트적으로도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세는 조금 줄어들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위치를 딱 중간에 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발표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파월 의장 연설 발표 이후 30분 뒤에 나오는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은 대형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시면서 일단 시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월이 어떻게 연준 의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확인한 후
또 시장에 거기에 맞춰서 좀 개박해로 좀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입을 열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밤잠도 줄여가시면서 보시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급변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또 그만큼 중요하겠죠. 전문가님께서는 24시간 동안 이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전략들 세워주고 있으십니다.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이벤트 FOMC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 한 차례의 산을 넘고 나서 그 다음 산은 또 뭐가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셧다운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리스크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상승의 명분을 찾을 수 있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네. 피해가는 쪽이 가장 좋겠죠. 지금 현재는 솔직히 상승의 재료보다는 지금 조금 하락의 공포의 재료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셧다운도 지금 또다시 셧다운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주말까지 70%까지 확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셧다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 9월 달에 셧다운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비트코인은 셧다운 되고 나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말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번 셧다운, 두 번째 셧다운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 그 이유가 이번에 다시 한번 셧다운이 된다면 저는 이게 리스크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뭐 저번처럼 비트코인이 올라서기보다는 셧다운이 된다면 아마 일시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뭐 FOMC니 미국 셧다운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얘기들만 하고 있지만 꼭 안 좋은 얘기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악재에 너무 공포에 떨 필요 없이 제일 중요한 건 대비만 잘하시고 대응만 잘하신다면 충분하게 이 악재를 오히려 기회의 이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 비용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지금은 계속적으로 시장 흐름 체크를 집중해서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셧다운과 관련해서 시장에 조금씩 공포감이 조성되고는 있지만 여기에 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철저히 대응의 영역으로 다가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셧다운이 또 지난번에도 한 차례 진행이 됐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 비트코인의 가격 오르지 않았냐, 이번에도 비슷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의 공포를 선제적으로 기회로 삼으시려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또 너무 섣부르게 움직였다가는 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시나리오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이런 리스크를 품고 있는 상황이니까 무언가의 조금 빠른 움직임보다는 확인을 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전략으로 다가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셧다운이 일단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셧다운이 단기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지난번처럼 정말 장기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이에 대한 대응 전략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셧다운이 일단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는 충격이 가해지겠죠. 물론 당연히 뭐 셧다운이 진행된다면 미국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단계적인 충격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번에 우리가 뭐 일단은 정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번처럼 또 비트코인만 또 나올라 상승을 할 수는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해로보다는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에 대비를 하고 그리고 시장이 저번처럼 똑같이 올라서든지 아니면 하락을 했을 때 어차피 셧다운이 계속 길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셧다운이 어느 정도 이 충격이 시장에서 얼만큼 그 충격을 완화시킬 것인지를 확인 후 조금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발맞춰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셧다운 같은 경우는 뭐 전에는 좀 셧다운 기간이 길어졌지만 네. 저는 이번에 셧다운이 되고 나서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길어지게 가지는 않을 거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단기 충격에 너무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시장은 저는 뭐 셧다운돼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뭐 여러 번의 이런 악재를 거치고 나서는 거기에 악재에 대해서 뭐 처음보다는 두 번째는 조금 완화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셧다운 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체크해서 계속적으로 시장 흐름 체크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전략을 세워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셧다운이 발생을 했을 때에 대비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조금 세워봤습니다. 셧다운이 딱 공식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발표가 되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우리 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변동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이후에 어느 정도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시장이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셧다운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길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하락을 한 다음에 천천히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려갔을 때를 또 기회로 잡아볼 수 있겠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드시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을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금 만나볼 수 있는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이슈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건 이래서 조심해야 한다, 이거는 이래서 우리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이런 조금 안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무언가의 희망적인 포인트라도 찾아보기 위해서 다른 얘기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일단 다가오는 또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무언가의 이 계획 중에 FOMC와 관련해서 뭔가의 이 의장이 바뀐다, 연준 의장이 바뀐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는 후보가 자꾸만 바뀌고는 있는데, 요즘에 또 거론되는 이 후보가 만약에 진짜 자리에 앉게 된다면 조금 우리에게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의 5월달에 임기가 끝납니다. 지금 현재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지금 거의 유력설로 나오고 있는 게 링리더라고 블랙록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이 인물이 이제 된다면 일단 시장에 저는 그걸 강력한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오. 결국에 시장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재료를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FOMC는 셧다운이니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이 블랙록의 이 링리더라는 인물이 연준 의장이 된다면 저는 그건 코인 시장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거로 보고 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앨런이라든지 파월 의장과 다르게 학구정의파의 성격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실무자 성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가장 친화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중에는 강력한 호재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저렇게 웃으면서 또 얘기를 하시니까 그만큼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5월에 파월 의장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죠. 지금 그 자리를 두고 그 다음에 누가 여기에 앉느냐 말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일컬어지는 그 인물이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로 바뀐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과연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레벨업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한번 이 의장 자리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짚어볼 수 있는 내용들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 차트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자, 비트코인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일단 반등이 나타나면서 앞자리 9에 가까워져 가고는 있는데 힘이 조금 붙이는 맞습니다. 모습이에요. 좀 매수세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좀 중요 구간만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89K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세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적으로 우리가 돌파해야 될 구간, 단기 저항 구간은 90.5K입니다. 90.5K 위로 안착을 한다면 조금 더 92K 이상까지는 어느 정도 도전할 힘이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좀 조금 매수세가 부족하고 FOMC를 앞두고 지금 좀 횡보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아래로는 87K를 중요 구간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87K와 90K 사이에서 아마 저는 오늘 좀 행보를 하면서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조금 나타날 거다, 전문가님 이렇게 보시는 네, 걸까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87K 구간과 90K 구간 어느 쪽으로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방향성은 좀 체크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봉이 어디서 마감되는지 조금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더리움도 비슷하겠죠? 네, 이더리움도 좀 비슷한 모습인데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하락할 때 더 크게 하락을 하고 비트보다 올라갈 때 비트보다 힘이 좋아요. 맞아요. 일단 우리는 이더가 가야 된다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이더가 뭐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현재 3,000달러대 위에서 좀 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가장 가까운 저항이 3,070
요 구간을 좀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 1차적으로 지금 3,170 이상은 좀 올라서야 추세가 어느 정도 역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지역으로는 2,903 그리고 2,880 이쪽 구간을 꼭 지켜야 되는 구간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의 추세를 일단은 지키는 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XRP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XRP는 사실 상하방으로 거의 다 열려 있는 거 네,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XRP는 대세 상승 이후로 지금 현재는 좀 지지분한 모습이고요. 지금은 상승만 바라보기보다는 좀 지켜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내의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일단 강한 저항 구간은 3,100원에서 200원 쪽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면 정말 내가 XRP를 만약에 리플을 매수하고 싶다는 매수존은 저는 2,400에서 500원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구간은 2,700원대. 여기가 지지가 이탈된다면 저는 2,400에서 50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XRP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는 2,752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2,700원 라인을 잘 지켜줘야 위로 조금 더 향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시죠. 하지만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만큼 하방으로도 열려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2,400에서 2,500 여기에서 또 그 다음에 지지받는 모습이 나타나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지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오히려 여기는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으니까 전문가님의 이런 의견들 참고하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RP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으로는 솔라나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솔라나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솔라나도 지금 현재는 뭐 상승 사이클은 어느 정도 좀 종료가 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바닥을 재구성하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솔라나 같은 경우 내가 지금 현재 들고 있지 않다라면 지금 무리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저는 조금 열려있는 상황을 보고 저는 가장 매수하기가 정말 그래도 좀 기회적으로 좋은 구간에 생각하는 저는 14만 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원대가 빠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빠진다라기보다는 충분히 우리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꼭 좀 솔라나가 좀 더 추세를 좀 반전하기 위해서는 꼭 돌파해야 되는 건 22만 원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제가 이렇게 XRP부터 해서 솔라나를 좀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과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만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저는 뭐 기다리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리플이나 솔라나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만약에 들고 있지 않고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 한다면 꼭 지금은 매수 구간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천천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구간 내려왔을 때 그때 좀 매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XRP부터 솔라나까지 지금 어느 정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지금은 지켜야 되는 자리인 거고요.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 밑에 단에서 기회를 노려야 된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계속해서 드신다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셔야겠죠. 그렇지만 이 분할도 적절한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 정확한 구간과 관련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을 딱 지나가고 있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이번 주말까지 좀 지금의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장이 매우 조용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고 뭐 저는 FOMC 셧다운 이 두 가지 큰 매크로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목요일, 금요일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마감될 때는 주말에 조금 알트들의 그래도 단기적인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은 뭐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조금 인내의 구간이다. 힘드시겠지만 좀 인내를 하고 조금 기다려라 라고 저는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정말 최소한으로는 금요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맞습니다. 무언가의 액션을 취하려면 그래도 금요일부터 주말로 넘어가는 그때를 노려보자라는 네. 말씀이시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비트가 그래도 90K 위에 일봉 종가를 맞아요. 위에 안착을 해야 되는 모습이고 전에 맞았던 91K 저항을 완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그리고 이더가 아까 말씀드렸던 3070을 돌파하고 3170까지 위로 올려 좀 쳐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상승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좀 긍정적인 회로를 돌릴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일단 주 후반은 돼야지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내용들이 다 나올 전망입니다. 이것들이 지나가고 나서 주말 동안에 무언가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주말에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지만 이번 주말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면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닌 주말에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하셔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닌 시간에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24시간 동안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이슈들 만나봤으니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 통해서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개념들을 알고 또 이해를 해가면 좋을지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래소와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내용 가져오셨을까요? 오늘도 기초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오늘 제가 좀 교육드릴 내용은요. 화려한 차트 기법도 아니라 어떠한 뭐 엘리엇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인지를 하시고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꼭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네. 일단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코인 시장, 돈 버는 사람, 있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분들 90%가 돈을 잃고 이 시장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90%가 이 코인 투자자분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시장의 기준과 원칙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이 저는 이 화려한 기법을 먼저 배우기보다 나만의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만드시기를 추천할 마음으로 제가 오늘 교육 내용을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읽는 사람, 결국엔 손절을 못하고 기법만 맹신하고 감정적 대응을 못하고 내동매매를 하고 대부분 여기서 많이 해당들 되실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가 결국 뭐 시장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칙적인 매매와 그리고 분할 매수 그리고 리스크 관리 그리고 멘탈적으로 여유로움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초적으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90% 패배자, 기법만 쫓는 자. 결국에는 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나 차트 공부부터 할래 해서 뭐 엘리엇 파동부터 해서 뭐 볼린저 밴드 매매법 그리고 뭐 캔들 보는 방법 여러 가지 유튜브나 책을 보시면서 차트적인 기법만 계속 공부를 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 차트적인 기법만 맹신을 하다 보면 그렇게 투자를 잘하는 프로들처럼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프로들도 이 기준에 자기만의 매매 원칙과 그리고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나의 차트 기법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기법만 따라하지 원칙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차트 공부를 하더라도 그 차트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차트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면 결국엔 거기서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실패하는 분들, 거의 뭐 지금 계좌를 보시면 마이너스 40%, 50%나 투자해서 돈을 항상 잃는 분들의 잃는 분들의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딱 세 가지를 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내동매매입니다. 내동매매가 뭐냐? 포모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빨간 불기둥만 보이면 막 쫓아서 잡고 싶은 마음, 나만 못 먹지야라는 이런 불안감, 거기에 대해서 이성을 잃고 추격 매수를 하고 결국에 그 추격 매수를 하다가 고점에 물리게 되고, 대부분 그런 경험들 많으실 겁니다. 절대로 솔루션, 양봉은 내 것이 아니고 항상 올라간다고 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항상 결국에는 영원한 상태, 영원한 하락도 없기 때문에 항상 음봉 조정의 눌림목 기회를 노리시는 것이 항상 기회적인 비용으로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항상 눌림목 기회를 캐치하라. 첫 번째. 자, 두 번째, 손절 불가. 결국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마이너스 50%, 80%가 되어 있는 이유는 결국에 손절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손절을 모든 투자자분들, 프로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유명한 트레이더들도 손절은 누구나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시장에서 항상 기계적인 매매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항상 내가 기준적인 원칙을, 손절의 원칙을 정했을 때 그 기준에서 손절 구간도 꼭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많이 내는 사람보다 칼같이 손절을 하고 기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결국에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결국에는 5%에 아까워서 못 팔다가 결국에 50%가 되면 강제 장기 보유 상태가 가는 거. 대부분 제가 이렇게 여러 명의 투자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하시나요? 제가 여쭤보면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계좌를 보게 되면 강제적 장기 보유 상태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40%, 50%가 되니까. 결국에 비트코인이 2억, 3억 간다면 항상 고점에 사게 되고, 이더리움이 1,000만 원, 800만 원 간다면 600, 700만 원 고점에 사게 되고, 결국에는 미필적 강제 장기 보유 상태가 되는데, 어떤 코인이든 우리가 장기 투자를 갈 때라도 분할 매수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모든 걸 몰빵해서 강제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절대 좋은 투자 습관이 아니고 그거는 장기 투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몰빵 투자하시다가 결국에 깡통 차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다들 들어보셨고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항상 90% 패배자가 된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좀 습관을 바꾸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화면은 손실률과 공금 회복표의 수익률에 대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면 현재 내 계좌 손실률이 마이너스 10%일 때 원금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은 11%입니다. 10%까지 손절구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 10%에서 내가 손절을 하지 못하고 20%, 30%, 40%, 50%까지 마이너스가 내려왔다. 결국에는 내가 원금 복구를 위해서는 최소 100% 이상의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의 기재라는 오렌 버핏도 1년에 수익을 내는 것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또 다른 내가 시간적 기회적 비용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손절에 대한 중요성을 꼭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 도구의 이해라고, 제가 이 화면을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이 도구에 내가 투자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들의 투자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이 들어보셨던, 그리고 많은 분들 대부분이 투자를 하시는 기법이 뭐냐? 현물, 스팟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거래소에서 코인을 실제로 매수하여서 내 지갑에 보유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비교를 드리자면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현물이란 거는 이 금덩어리를 내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 가격이 내리든 오르든 결국에는 그 금이 사라지진 않는 것이 이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현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현물의 투자 방식은 내가 샀던 가격보다 올라야지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구조이고요. 대부분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투자 방식이 이런 현물, 스팟 현물 투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알만하면 알고 계실 겁니다. 선물 퓨처라고 하죠. 말 그대로 미래를 보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선물과 현물을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했을 때 아까 제가 현물은 금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 현물은 내가 이걸 가지고 실질 가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선물은 뭐냐 하면 방향성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결국 내가 실질적으로 선물 투자라는 거는 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금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것이 선물 투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 금 가격은 오를 거야 라면 흔히 말하면 오르는데 롱, 그리고 내릴 것 같으면 내리는데 하락에 숏,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것이 선물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물과 선물에 대해 기초적인 제가 정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물 투자와 선물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현물과 선물의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결국에 현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지갑에 코인이 실질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물은 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계약서만 존재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비트코인을 선물로 투자를 한다면 비트코인이 오를지 내릴지 미래성의 방향을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적인 방향은 현물은 결국엔 상승할 때만 수익을 볼 수 있다. 결국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이 앤 홀드. 말 그대로 사거나 그리고 홀딩하거나 둘 중 하나의 투자의 방법입니다. 자,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물은 상승과 하락에 모두 수익이 가능합니다. 결국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셧다운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악재에 대해서 하락이 나올 것 같으면 하락에 베팅할 수 있고 또 올라갈 건 상승에 베팅할 수 있고 결국엔 양방향 모두 수익이 가능한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 레버리지. 결국엔 현물은 레버리지가 존재를 하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선물은 레버리지라는 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2배, 5배, 10배, 20배 여러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수익률은 현물보다는 훨씬 더 많게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까지 수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물의 단점을 보시면 선물은 결국에는 청산이나 리퀴데이션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원금이 0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결국에 선물은 현물보다 수익률 구조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가 차이가 더 수익은 더 낼 수 있지만 반대로 큰 수익이기에는 큰 리스크가 따른다는 걸 꼭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투자 방법에 자기에 맞는 방법에 투자 방법에 좀 설정을 하셔서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점과 장단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결국에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큰 리스크도 존재를 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가 선물을 투자하든 현물을 투자하든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나에게 맞지 않는 도구를 활용을 한다면 나한테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나한테 맞는 도구를 맞춤 도구를 한다면 훨씬 더 내 계좌를 늘려가는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초보자분들에게 권해드리지를 않고요. 초보자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익숙하고 여러 기법이나 그리고 나만의 말씀드렸던 기준과 원칙을 정하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선물이라는 것도 이렇다는 걸 공부를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렇지가 않은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현물과 선물 양방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도 힘들어하는 게 선물 투자라는 걸 꼭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자신의 성향에 맞게 투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결국에는 선물이든 현물이든 우리가 투자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분할적 매수가 가장 용이합니다. 우리를 그걸 DC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DCA 매수 전략. 한 번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하는데 적립시 분할 매수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싸든 비싸든 결국에 DCA는 말 그대로 천천히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다면 더 좋은 가격에 내 평단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항상 DCA 전략을 활용하셔서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면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하락을 했을 때는 결국 나에게는 더 싸게 더 많은 양을 보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DCA 전략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나오자면 잃지 않는 매매 마법 DCA 전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DCA 전략은
이 그림을 보시면 비교가 나오시겠지만 요 A씨는 몰빵 투자를 합니다. 비트코인 오를 거야. 비트코인은 모든 걸 다 몰빵을 해요. 하지만 코인이라는 게 항상 오르지만 않고 항상 하락하지만 않습니다. 결국엔 내가 사는 구간이 가장 저점이고 내가 파는 구간이 가장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몰빵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결국에는 내가 몰빵을 하게 된다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B씨는 현명하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천천히 항상 30%의 매수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적립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기간에서 가격이 올랐을 때 이분은 항상 100원에 몰빵을 하기 때문에 100원에 머물러 있지만 이 B씨는 적립식 분할 DC의 전략을 활용했기 때문에 3번의 매수만으로도 평단이 100원에서 88원으로 낮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90원에 왔을 때 A씨는 아직도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지만 요 B씨는 적립식 DC의 전략을 활용했기 때문에 90원까지만 가더라도 수익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C의 전략 꼭 공부하셔서 DC의 전략으로 항상 뭐 어떤 코인을 사든 비트코인을 사든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DC의 전략 꼭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에 대해서 제가 3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뇌동매매 하지 말라. 그리고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셔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보자는 위험한 선물보다 현물 위주로 접근하시고요. 이 도구는 나에게 때로는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도구를 잘못 활용했을 때는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전략적으로 접근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DC의 전략으로 이 지금 현재 순환매 섹터라든지 앞으로 유명한 섹터들에서 좀 적립적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면 시장의 공포의 구간이라 하더라도 멘탈적인 부분도 관리가 될 것이고 오히려 공포 구간은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기회적 시간적 비용을 살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은 빠르게 여기까지 제가 좀 교육을 드렸고요. 다음 주 교육에는 제가 알트 순환매 섹터 서치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실전적으로 DC의 전략을 활용해서 DC의 전략으로 실전 단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다음 주에는 또 교육을 드릴 거니까 항상 제 방송 잘 지켜봐 주시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3가지가 어떤 건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기초 개념 그리고 전문가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바라보시다 보니까 그만큼 또 유망한 코인도 잘 골라내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방송에서 또 히든 코인 항상 말씀해 주고 있으시죠. 오늘의 히든 코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히든 코인 만나보기 전에 그 전에 말씀하셨던 히든 코인부터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시장이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요즘인데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은 거의 날개 달고 날아갔더라고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 방송에 제가 추천드렸던 레이어 2 코인입니다. 레이어 제로 목표가 3,500원까지 이상을 상승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도 제 방송 보시고 좀 진입을 하셨던 분들 그래도 최소 25% 이상의 수익권은 달성을 하셨을 겁니다. 일단 레이어 제로 코인에 대한 수익률을 힘입어서 이번에도 또 좋은 코인 하나 들고 왔으니까 히든 종목 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히든 코인으로 드릴 거는 리네아라는 코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실 코인은 아니고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한 위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히든 코인으로 리네아라는 코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제가 리네아라는 코인에 대해서 좀 접근 방법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네아는 지금 현재는 조용한 상태입니다. 차트 보시면 이게 오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조용한 상태에서 항상 매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상장 코인들이 엄청난 날개를 다듯이 좀 가벼운 종목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날라다닌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 좀 상승률 섹터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신규 상장 코인들 그리고 좀 가벼운 코인들로 해서 조금 많이 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리네아라는 코인도 지금 현재
매우 조용한 상태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 지지 최종 방어선을 좀 체크를 하시고 지금 현재 단기 지지 구간의 매수 타점은 8.85원에서 9.3원으로 좀 체크를 하셔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또 강력 저항, 단기 목표를 10원까지 저는 좀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리네아라 코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조용한 상태지만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가기보다는 좀 올라설 만한 그런 좀 기회적 비용 위치가 좋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오늘 리네아 코인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코인 리네아까지 만나봤습니다. 지난 방송에서의 히든코인이었던 레이어제로 전문가님 방송 직후에 오름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4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 수익률을 보신 분들은 오늘 거 꼭 들어가 봐야겠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들어가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자세한 대응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꼭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